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슬슬 가을이 문턱에 다가오는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래전 홀로 서기를 하고 지금은 싱글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할 때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렵고 아프기만 하더니 지금은 인생 후반이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저는 철없는 20대 후반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제 평생에 다 한 번뿐인 남자였다는 사실이 가끔은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고향 친구로 만난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던 이유는 저에게 무척 잘해주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내 남편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 다 잘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었던 시기는 아주 잠깐, 그것도 한 반년 정도였는데 살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경험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았었죠.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동생이 갓난아기일 때 아버지가 엄마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아주 무섭고 가끔은 엄마를 때리고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집을 나갈 때면 차라리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곁에 있기만 해도 불편하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한편 우리 친정엄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동생이 이제 갓 걷기 시작할 때였는데 엄마가 말을 못하시는 데다 일도 해야 하고 그러니 제가 동생을 같이 돌봤습니다. 그때 저는 고작 4살, 동생이 돌이 좀 지날 때였죠. 엄마는 길에서 나무를 팔았는데 사람들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랑 동생이랑 엄마 옆에서 같이 앉아 있으니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딱했는지 어떤 아주머니가 그날 나무를 다 사주시더라고요. 매일 밥에 신김치, 김만 먹다가 그날은 처음으로 통에 든 햄을 먹어봤습니다. 엄마가 통조림에 든 햄을 꺼내서 잘게 썰어서 계란물을 입혀서 구워주셨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 어머니는 끝내 한 점도 먹지 않고 그 햄을 저한테 다 양보해 주셨는데 어린 마음에 그저 신이 나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저 혼자서 낼름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지독하게 남아있어서 저는 지금도 통조림 햄은 안 먹습니다. 아니, 못 먹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쯤 올라가서는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청각장애 때문에 소리도 못 듣고 말을 못한다고 무시받는 게 일상이었죠. 같이 일하는 이모들은 우리 엄마가 김복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야, 야, 어이 이렇게 부르면서 뒤에서 비웃었죠. 어느 날은 늘 그래왔듯 학교 끝나고 집 열쇠를 받아가라고 가게에 들렀는데 아줌마들이 식당 앞에서 대야에 파김치를 묻히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잘 들어보니 우리 엄마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일할 수 있게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가 뭔데 설치고 그래? 확 길을 꺾어버려야지. 더욱 슬펐던 것은 아줌마들이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다라이에 마늘을 까는 동안에도 우리 엄마는 바로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 못 듣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모습이 저를 미치게 했죠. 무슨 정신이었는지 바닥에 모래를 한 줌 주워다가 아줌마들과 파김치에 팍 뿌렸는데 당연히 음식은 엉망이 되고 아줌마들도 눈이 따갑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 무시하고 깔보면 아줌마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하고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말리면서 입모양으로 그만해 하고 울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엄마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고등학교는 상고 가서 공장으로 취업했고 동생은 운동하는 앤데 운동으로 밀어주려고 제가 벌어서 엄마 건사하고
동생도 공부며 운동에 보냈더랬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많았는지 내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는데 굳이 데려다 준다고 얼마간 같이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그렇게 만나는데 전 참 순진하게도 이 남자가 내 남자다, 결혼할 남자다 하고 생각했어요. 좀 더 느리고 살았어도 되었을 텐데 그냥 한번 이 남자를 알게 되었으니 결혼해야겠다 자연스럽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더 쉽게 벗어나질 못했죠. 처음엔 세상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던 그이는 정확히 6개월쯤 지나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다니던 공장에서 싸움을 했다가 잘리게 되었고 일을 쉬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던 중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져서인지 본격적으로 본인의 어두운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다가 저에게 풀린 눈으로 시비를 거는 건 일상이고 가만히 있다가 넌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러면서 기껏 차려놓은 상을 뒤엎기도 하고 그러다 맨정신이 들면 이내 싹싹 빌면서 잘못했답니다. 자길 버리지 말랍니다. 그렇게 이중인격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남자를 쳐내질 못했어요. 참 한심하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다니. 그렇게 미련 곰탱이같이 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더니 아침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어디서 꽃을 하나 사들고 왔더라고요.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꽃을 주면서 미안하답니다. 희야, 내가 잘할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결혼해서 새 사람 되고 잘해주고 싶다. 나 진심이다. 제발 믿어주라. 저는 또 바보같이 거기에 속아 감동했죠. 결국 우린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은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상견례 때 처음으로 그 사람의 가족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긴 남편도 결혼 전에 우리 친정 어머니를 거의 본 적은 없었지요. 오며 가며 인사 정도만 했지만 뭐 양가피차 그렇게 넉넉한 집들이 아니다 보니 고급 식당은 우리 수준에 갈 수가 없었고 만만한 한정식 집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와 저뿐이었어요. 동생은 멀리서 훈련 중이어서 오지 못했고요. 남편 쪽은 시어머니와 신우 이렇게 둘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이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한눈에 봐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겠다 하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딱 아래로 깔보는 눈빛. 상견례 나온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새빨간 루즈에 시커먼 눈화장, 금색 귀걸이며 팔찌며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부터 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약간 초조해져서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 식구라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여기 앉아 하고 부르더군요. 시어머니 될 사람은 표정이 영 좋지 못했고 신우는 저를 매섭게 쳐다보면서 대충 안녕하세요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아래 위로 빤히 노골적으로 훑어보더군요. 그리고는 간단히 인사치레를 나누는데 저희 엄마를 보더니 큰소리로 아니 근데 이 아주머니가 벙어리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나? 종이에 써서? 합디다. 하지만 다른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저희 엄마는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차리셨고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야 이 미친거사 내 장모 될 사람인데 아줌마가 뭐야 입모양 보면 알아들어 하는데 일단 남매간의 말투도 너무 상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에 대한 존칭은 다 생략해버린 표현이라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둘이 티격태격하는 걸 보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더라고요.
근데 저거 유전되는 건 아니지? 애를 낳았는데 벙어리면 어쩌냐? 응? 시댁 식구들의 표현은 너무 적나라하고 거칠었고 저는 마음이 너무 속상했죠. 신우는 시어머니 말에 격하게 호응해주면서 맞아. 장애 있는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거니? 솔직히 보장 못하는 거잖아. 딱 보기에도 옳게 될 언니는 삐쩍 말라가지고 뭐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 같은데 오빠 장남이니까 대를 이어야지. 이래서 아들 낳겠어? 하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뭐라도 말을 하시려고 신혼집이나 이런 걸 저를 통해 물어보시려고 해서 저도 전달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거 뭐 한 발짝씩 늦어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네. 장애인들이 이래서 불편하겠다. 하고는 갑자기 다음 화제로 넘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상견례는 할 수 없었죠. 돌이켜보면 저희 엄마도 그 힘든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폭력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하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상태였고 그런 엄마 아래 자란 저도 언제나 제 의견 한번 당차게 말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늘 남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내 의견을 내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민망해지고 늘 그렇게 살다 보니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유약하고 의존적이었습니다. 결국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결혼식장에 서 있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이미 우울증이 있어서 그냥 다 포기하신 것 같았고 아무튼 그렇게 전 결혼식을 올렸고 친정엄마 집과 가까운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세를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방 하나 좁은 거실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근처에 이사를 오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1시간 반 거리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집들이를 오겠다며 굳이 꾸역꾸역 들어와서는 이 동네가 살기가 좋아 보인다며 굳이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더라고요.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게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저보다 우리 친정엄마가 신우와 자주 마주치게 될 테고 그럼 상처를 받을 것 같았죠. 게다가 우리 친정엄마 일하는 것도 그 근처인데 하지만 이사를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찌나 순식간에 진행을 시키는지 후딱 이사를 온 데다가 가게도 하나 내더라고요. 저한테는 결혼할 때 보태줄 돈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신우한테는 턱턱 미용실까지 차려주는데 남편이 그것 때문에 빈정이 상했는지 술을 마시고 신우와 말싸움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우는 그 스트레스를 오빠한테 대들지는 못하고 저와 저희 친정엄마에게 풀었어요. 나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엄마에게까지 그러니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성적인 저와 저희 엄마는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우는 여러 명 모여서 시시덕거리면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남 흉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늘 미용실에 바글바글 모여서 제 욕도 하고 우리 친정엄마 흉을 봤었죠. 동네 아줌마들은 저를 볼 때마다 착하고 싹싹한 신우를 애먹이는 음침한 올케라고 하고 친정엄마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괜히 얼굴이 어둡다며 싫어하더군요. 지금이야 신경정신과 가는 거, 우울증이라는 거 그리 흠이 아니지만 17년 전이 어디 그랬나요? 밖에서는 지능적으로 나를 흉보고 따돌리고 집에 오면 남편이 술을 먹고 난리를 치고 시댁에서 오라가라 해서 가면 사람을 면전에서 흉보고 꼽을 주니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점점 예민해지고 성격이 비뚤어져 갔죠. 자꾸 집에 있으면 괴롭고 무기력해서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저희 엄마가 앉아있더라고요. 엄마가 여기 왜 왔어? 하는데 신우가 저한테 아니 사돈댁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여태 음식도 한번 대접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식사 초대 좀 했어 하더군요. 솔직히 늘 얄밉기만 한 신우라 그렇게 미덥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이것저것 음식을 차려내길래 그런가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종종 저희 시댁과 친정엄마가 가까이 지내는 듯해 전 좀 의아하다 싶었어요.
엄마에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도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혹시 그 전에 엄마에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좀 반성하고 살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더군요. 상대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제가 보기엔 신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성격 괄괄하고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남자. 그리고 신우가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했던 날, 한동안 우리 엄마랑 왜 가까이 지내려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그 남자가 저더러 하는 말이, 혜미씨 말이 올케 언니 어머님이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사돈어른 그렇게 챙기기 쉽지 않은데. 지극하게 챙기면서 딸처럼 다정한 모습에 제가 반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미용봉사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또 활짝 웃으면서 우리 딸이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워낙 기특해서요 하더군요. 장애 있다고 상견례 때도 그렇게 무시를 하던 사람이 우리 신우인데 무슨 따뜻한 마음이 있고 무슨 미용봉사를 다닙니까? 정말 말문이 턱 막히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꼬시기 위해 우리 엄마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되니까요. 신우는 역시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인간 말종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 두 사람도 서로 못 볼 꼴을 많이 봤는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느 날은 신우가 우리 집으로 와서 징징거리면서 결혼 안 한다 난리를 치고 요란하게 굴더니 그래도 결혼식은 올리더군요. 이미 신우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니 정말 가면 갈수록 폐악질이 극에 달하더군요. 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아기용품을 꺼내면서 굳이 고르라고 하질 않나. 언니는 청각장애 그거 유전되느니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며 속을 확 뒤집질 않나요. 그렇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며 저에게 스트레스를 풀어대던 신우는 어느 날 기어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엄마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려고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식당에 전화를 걸었더니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엄마가 출근을 안 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질 일이 없는데 엄마는 워낙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람이라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에 미칠 것 같더군요. 전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엄마를 찾다가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고 시댁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가 전화를 받더니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가 사실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절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죠.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데리고 절에 가? 어디다 두고 왔어? 하고 생전 처음으로 신우에게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었어요. 신우가 제가 그러는 걸 처음 봐서인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다가 막 같이 고함을 치면서 니네 엄마가 화장실 갔다가 하도 안 나와서 그냥 내가 먼저 왔다. 왜? 어쩌라고? 하면서 악을 쓰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전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엄마가 절에 갔는데 사라졌고 청각장애인이고 일반인보다 행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울며 불며 사정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맨발의 슬리퍼 차림으로 신우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집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꾹꾹 누르고 참던 게 다 터져버린 거죠. 제가 눈이 뒤집어져서 난동을 부리니 미용실에 있던 시모도 달려오고 남편도 왔는데 제가 악을 쓰니까 시모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 애도 못 낳는 년이 임신한 내 새끼한테. 그러더니 저를 막 밀치고 머리를 잡아 끌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우가 배를 감싸지고 배가 뭉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신우를 부축해서 앉혀놓고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자기 와이프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발로 차이고 있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되어 전화를 받고 모르는 번호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인 걸 알겠더라고요. 말을 못하니 우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데 너무 놀라서 엄마 왜? 집이야? 어디야? 핸드폰은 문자 못 써? 하는데 아우성 치는 소리만 들려서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한참을 시끄럽다가 어떤 분이 전화를 바꿔봤더니 자기는 약수터에 물 받으러 온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산길을 혼자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심지어 우리 엄마 핸드폰은 신우년 백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너는 미쳤다고 아글아글 썼습니다. 고의로 우리 엄마 죽이거나 유기하려고 했거나 그런 거 아니냐 소리를 지르니까 시모는 또 내 뺨을 후려치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냐고, 좀 잊어먹고 올 수도 있지, 예민 떨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해지기 전에 엄마를 찾게 되어 너무 다행이었지만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두 번 다시 내가 이것들이랑 엮이나 봐라. 내가 이 꼴같지 않은 시댁 이번에야말로 벗어나겠다 하는 마음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남편 차로 파출소에 도착해서 덜덜 떠는 엄마를 보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가 모자라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파출소에서 나오는 길에 차에 타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애도 없고 우리 둘 사이 딱히 같이 뭐 만든 재산도 없고 그냥 더 엮이지 말고 지금 헤어지자 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저를 두들겨 팰 때는 신우만 챙기더니 막상 우리 엄마 오는 걸 보고 제가 체념한 듯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에 막 먼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 싶었나 봅니다. 이혼하자고 말을 해도 참 안 한다는 말은 안 하더군요. 어차피 부부 사이가 그리 돈독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마음을 내려놨었지만 남편이 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유흥업소 드나들지, 낮에는 애인들 만나러 다니지, 사업을 한다면서 별 볼 일 없이 이거저거 손대다가 빚만 잔뜩 늘렸지. 과음하고 담배 많이 펴서 건강 상태 엉망진창이지. 같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당신 여자 많은 거 내가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런 거 트집 안 잡을 테니까 그냥 이 이혼이 잘 끝나기만을 좀 도와주라. 합의 이혼하고 우리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나는 엄마 모시고 살게.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그냥 미안하게 됐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저는 어딘가 좀 달라졌습니다. 악에 바친 사람처럼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를 챙겼고 남편은 집을 나가서 한참 안 들어오더군요. 며칠 뒤에 시댁에 가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얘기되었다고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시모가 땅을 치고 오열을 하면서 곧 결혼식인데 우리 장남 이혼남 되었다고 여자 잘못 만나서 내조 한번 못 받고 신세 망친다며 울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장난 좀 쳤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하고 화를 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길로 집을 알아보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 동네에 단칸방을 하나 얻어 엄마와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하게 해결되었고요. 그날의 일을 겪고 나서 엄마는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서 하루 종일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시거나 무기력해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약간 치매 증상 같은 것이 오더라고요. 엄마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저녁에는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도 등록해서 같이 다니고 복지사님께 엄마를 좀 부탁한다고 따로 사정도 하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죠. 처음엔 노점으로 시작했는데 목이 좋아 그랬는지 붕어빵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일만 했습니다. 겨울엔 붕어빵, 여름엔 아이들이 먹는 슬러시며 떡볶이, 통닭도 튀기고 안 해본 게 없이 악착같이 살았죠. 다른 노점이랑 시비가 붙기도 하고 노숙인 아저씨가 그릇을 엎은 적도 있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중학생들을 붙잡기도 하고 참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일하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긁어모으고 저는 매일 계란이나 고구마 같은 음식들로 끼니를 때웠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마침내 학교 옆에 작은 분식점을 하나 냈습니다. 장사하고 사람 다루는 요령도 좀 붙어서인지 그때는 정말 배짱으로 장사를 했죠.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상가 번영회에서 괜히 장사 잘 된다고 미움받으면 저도 지지 않고 툭툭 치며 들이받을 수 있게 되고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저도 해가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인생이 비관되어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아침 저녁으로 한강을 뛰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삶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분식집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저는 다시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가게를 보러 다니면서 익혀두었다가 괜찮은 자리를 하나 잡았죠.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메뉴도 가성비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처럼요. 유명한 사장님이 골목 맛집들 돌아다니면서 메뉴나 주방 동선 같은 걸 솔루션을 해주는 프로그램 말입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낸 가게는 작지만 대박이 터져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집이 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게 되다니 정말 기쁘더군요. 가게를 열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붕어빵 장사에서 대박 맛집의 사장이 되기까지 딱 16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조금 인생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친정엄마가 파킨슨병을 얻게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거든요. 주말이면 열일을 제쳐놓고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 우리 엄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저도 집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얻었던 단칸방에서 엄마랑 살게 되면서 작은 연립빌라의 25평짜리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 좋은 집은 아니었고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 이 집은 세를 주고 저는 식당과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로 옮길까 싶었죠. 그런데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집을 내놓고 세입자들이 집을 보러 오는 일은 부동산에 일임을 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그 집에 크게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집을 세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라며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자마자 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렸습니다. 다름 아닌 내 인생을 지독히도 괴롭게 했던 신우더라고요. 이름 석자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전화번호 검색을 해보니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으니 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자마자 알아차렸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나지나 싶었습니다. 지독한 악연인 건지 뭔지. 하긴 이 동네가 예전에 신우가 학교를 다녔던 동네라고 했으니 어쩌면 잘 아는 동네로 돌아오려다가 하필 우리 집에 새를 살려고 왔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순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그냥 내가 가던 길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 이름을 자꾸 볼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신우가 우리 엄마를 산에 버리고 왔던 그날이 생각나고
미용실 손님들에게 내 욕을 했던 일, 시모가 내 머리 끄댕이를 잡고 발로 걷어차고 때린 날, 거슬러 올라가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엄마에게 모욕적으로 굴었던 것까지 모조리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 안 놓는다고 쳐낼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새를 놓겠다고 했고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채 부동산을 통해서 대리계약을 했습니다. 마치 미름도 새 출발을 위해 개명했던 상태라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남의 마음에 대못받고 살면 언젠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였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더러 미쳤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모아둔 적금 깨서 돈 주고 사람까지 고용했습니다. 매일 그 집 앞에서 몰래 감시하면서 불법 주차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 불편 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예의와 도덕성이란 없는 집이라 별의별 것들이 다 걸리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 자리에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심지어 노상 방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신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온갖 벌금들이 폭탄 수준으로 들어갔을 테고요. 그렇게 3달 정도를 지나고 어느 날 그 집 앞에서 느긋하게 몰래 기다려봤죠. 누군가가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겠죠. 밖에 나오면서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경계하는 게 눈에 띄더군요. 저의 소소한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할 당시에 뱃속에 있던 쌍둥이들이 중학생이 되었던데 역시 그런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착한 아이들은 못 되더군요. 빌라 근처 골목에서 다른 아이를 마구 때리고 돈을 뺏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 엄마를 닮아서인지 때리는 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요즘 뉴스에 나오는 심각한 사건들처럼 무릎을 꿇리고 침을 뱉으면서 영상을 찍는 등 너무 잔인하게 굴더라고요. 처음엔 영상과 사진을 찍은 것을 학교에 보내려다가 학교에 보내면 혹시 신우가 찾아가서 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편함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고 나니 골목에서 쌍둥이가 안 보이더군요. 소년원이라도 간 건지 강제 전학이라도 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대충 눈치로 보니 신우와 남편은 그 집에 사는데 애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뭔가 징계를 받기는 했겠죠. 저희 마지막 복수는 신우 남편의 불륜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별로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다른 여자 차를 타고 잘도 다니더라고요.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데이트하는 모습, 뭐 어렵지 않게 다 찍을 수 있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돈만 주면 못할 일이 없는 걸 느끼고는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엄마도 고생을 덜 했을까 싶기도 하더군요. 그럼 이런 찝찝하고 더러운 복수 같은 거 안 해도 됐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신우 남편 바람피는 사진은 신우가 하는 미용실에 싹 보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큰 사진으로 뽑아서 미용실 벽에 쫙 붙여놓고 나왔는데 직원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날 그 집 앞에 대판 싸우는 소리로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신우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더군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신우를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입니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저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굽신굽신 하더라고요. 전세 계약이 좀 남았지만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했더니 저한테 통사정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이 근방에 이렇게 싼 전세가 없고 자기가 사정이 너무 어렵다면서 통사정을 하길래 그럼 직접 얼굴을 좀 보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커피숍에서 16년 만에 신우와 대면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쩍 마르고 얼굴도 엉성했는데 지금은 운동을 오래 하기도 했고 살이 좀 붙어서 사람같이 보기 좋은 얼굴이 되었고요. 반면 신우는 정말 볼품이 없더군요. 촌스럽고 추하게 늙은 아줌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과는 너무 얼굴이 달라지고
태도도 많이 바뀌어 그런지 처음에 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정말 많이 당당해지고 외모도 가꾸어서 달라졌거든요. 자꾸 저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는 사이였나요? 했죠. 그리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신 다른 전셋집을 빌려주겠다고 제 차에 태워서 한참을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멀리 가니 신우가 좀 많이 당황해 하더군요. 한 30분을 나가서 내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논밭 한가운데라 신우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상하긴 한데 집주인이니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저는 이렇게 먼 집은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당황스러워하길래 제가 그래요? 아유 참 내가 오버했네. 그럼 핸드폰 잠깐만 빌려주실래요? 제가 차에 두고 와서 했더니 마지못해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전 신우 핸드폰을 받자마자 근처 논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신우가 너무 놀라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길래 그때서야 제가 누군지 이야기했죠. 당신 나 기억나지? 예전에는 발벌 떨기만 했는데 사람이 목적이 생기면 건강해지게 되더라고. 이런저런 거 하도 어기고 다녀서 벌금도 많이 물었겠더라? 하고 말했더니 너무 당황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벙쪄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집까지 한번 잘 와보시고 우리 엄마 산에 버렸던 거 기억날라나? 못된 마음 갖고 살면 돌려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체험해봐. 전세 만기 되자마자 몇천 올릴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서 돈 준비하든지 아니면 기간 채우기 전에 얼른 이사 알아보고 나가든지 했더니 무릎까지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빌더군요. 물론 가짜는 사과를 받는다고 제가 갑자기 용서가 될 리가 없죠. 그냥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지나니 이사 나간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세금 못 주니까 만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더니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더라고요. 저 갑질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신우한테만큼은 처절하게 그 아픔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해서 제 마음이 편해졌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중간중간 들더라고요. 모른 척 내 갈 길만 가는 게 대인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울며불며 비는 꼴을 보니 시원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복수는 했으니 앞으로는 저도 제 일에 충실하게 살면서 착실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지인도 하나 없고 가족도 엄마밖에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 위로가 받고 싶어 보낸 사연인데 뽑아주신다면 위안이 될 것 같네요. 성큼 다가오는 가을 기운 느끼시면서 사연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